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폐곡면에 대한 전기장의 플럭스를 이제 계산하는데, 이와 같이 대칭성이 매우 좋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이것이 대칭성이 좋지 않더라도 이 계산하는 데는 좀 이제 힘들겠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이제 이 마찬가지다. 대칭성이 좀 없는 그런 폐곡면이라 하더라도 그 폐곡면을 통한 그 전기장 플럭스의 계산 결과는 같다.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칭성이 좋은 어떤 그런 그 상황에 대한 결과나 이렇게 대칭성이 안 좋은 뭐 그런 결과, 뭐 면적이 더 커져도 저기 마찬가지고, 그리고 꼭 이게 중심에 있지 않고 이렇게 뭐 이렇게 벗어나 있어도 돼요. 뭐 어떤 그 저 폐곡면에 꼭 중앙에 있을 필요는 없고, 이렇게 벗어나 있더라도 결국은 그 결과는, 즉 전기장의 폐곡면을 통한 그 플럭스는 결국은 엡실론 제로분의 그 폐곡면이 둘러싸고 있는 전하량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가우스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가우스 법칙은 뭐 이 가우스란 분의 그 이제 그 살았던 시절을 보면은 18세기 말경에 젊은 시절을 보내고 19세기 중반까지, 이때 이제 독일의 수학자라 그러지만 사실은 이분이 살아계신 동안에 독일은 독일이 아니었죠. 그냥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그 살던 지역이 지금의 독일이니까 독일이라고 하지만은 독일이란 나라는 이때는 없었어요. 뭐그 쪼개진 어떤 그런 그 지역의 한 부분의 그 조그만 나라에 살던 그런 분인데, 나중에 1870년대에 독일이 이제 통일을 하죠. 그 전까지는 이제 조그만 나라에 살던 그런 분인데, 여간에 이와 같은 대단한 그 업적을 낸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그 플럭스는, 그 폐곡면을 통한 플럭스는 그 이제 알짜 손속이죠. 그러니까 플럭스를 다 더한, 알짜라는 게 다 더한 거니까 그 더한 그 플럭스는 전체 플럭스의 합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는 폐곡면의 모양에 무관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산은 요 대칭성이 있어서 계산이 잘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도 이게 뭐 폐곡면이 이렇게 대칭성이 없더라도 그 결과는 같다는 거죠. 대칭성이 있는 경우와 그 결과는 같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그 결과는 뭐에 의존하느냐? 요 세 개의 폐곡면 S1, S2, S3의 공통점은 이 폐곡면이 요 전하 Q를 내부에 품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모양에 무관하고 폐곡면 내에 존재하는 전하량에만 의존한다고 볼 수 있어서 엡실론 제로분의 요 폐곡면 내에 존재하는 알짜 전하량이에요. 여기 여기도 이제 Q인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Q라 그러고, 근데 Q인은 뭐냐면 알짜 전하예요. 그러니까 알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더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전하는 극성이 있기 때문에 마치 벡터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공존하는 폐곡면에서의 알짜 전하량은
요 플러스 전하량에서 마이너스 전하량을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 폐곡면 내에 있는 알짜 전하량은 플러스 전하가 이제 Q2죠. 그 다음에 이제 Q3는 마이너스 전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Q3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요 폐곡면 S 프라임이 품고 있는 알짜 전하량 Q인이라 그랬죠.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Q인은 가우스 가우스 폐곡면 내부에 있는 알짜 전하만을 의미한다.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전하가 여러 개면은 여러 개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 요 폐곡면에 대한 전기장의 플럭스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전기장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전기장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면적 벡터는 바깥으로 나오고 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서는 이제 전기장은 바깥으로 나가고 면적 벡터도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니까 이해각이 돼서 이제 이때는 플러스가 되고, 좀 전에 이 경우는 둔각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요쪽 면 요 차지를 보고 있는 면은 이제 플럭스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 바깥쪽 면은 플러스가 돼서 합치면은 결국 이 폐곡면을 통한 플럭스는 0이 돼버려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전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폐곡면을 통과하는 알짜 전기선속은 0이 된다 하는 거를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경우를 봅시다. 이 경우를 볼 것 같으면 S에 대한 건 어떻게 되죠? S에 대한 걸 볼 것 같으면은 요 Q4도 S에 대해서 플럭스를 작용하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요 점에서는 1로 작용하고 요 점에서는 1로 작용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 이 점이면 어떻게 되죠? 이 점은 여기서 1로 작용하고 요 점에서도 1로 작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Q4가 이제 바깥에 있기 때문에 Q4에 의한 전기장은 존재해요. 분명히 이렇게 전기장은 존재하는데, 이 Q4에 의한 전기장의 플럭스를 계산하면은 이쪽 바깥쪽에 있는 플럭스는 플러스가 되지만 요 안쪽에 있는 거는 면적 벡터하고 둔각을 만드니까는 마이너스가 돼서 요 Q4가 만드는 전기장이 요 폐곡면 내에 존재는 하지만은 그 전기장에 의한 요 폐곡면에서의 플럭스는 0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요 폐곡면 S에 대한 플럭스는 요 Q 안에 의해서만 0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요 S에 대한 플럭스는 어떻게 되냐면 엡실론 제로분의 마이너스 Q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전하는 Q2는 알짜 전하만 의미하지만은 이 전기장은 요 자신에 의한 전기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전하들에 의한 전기장도 다 의미한다는 얘기죠. 전기장이는 가우스면 내부와 외부에 있는 모든 전하에 의해 만들어지는 전기장인데, 요 Q1에 의한 전기장은 요 폐곡면의 플럭스를 0이 아니게 만드는데 의미를 주지만, 요 바깥쪽에 있는 거는 요 폐곡면에 의한 플럭스를 계산해보면 0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요 폐곡면 S의 이제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미쳐요. 전기장을 만들어요. 뭐 예를 들어 Q1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그렇게 해서 Q1의 경우는 이쪽 사이드에 있는 것들은 면적 벡터와 평행해서 이제 그런 이제 플러스를 만드는 플럭스가 되지만, 이쪽은 어떻게 되죠? 이쪽은 이제 면적 벡터는 바깥쪽으로 나가고 전기장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이쪽은 마이너스의 플럭스를 만들어서 결국은 요 표면 S, 폐곡면 S에 대한 요 Q3의 플럭스는 0이 돼버려요. Q2, Q4 다 마찬가지예요.
요 폐곡면 바깥에 있기 때문에 폐곡면 상에서의 전기장을 만들긴 하지만 그 전기장이 만드는 플럭스를 계산해 보면 다 0이 되고 요 폐곡면 S에서 0이 되지 않는 플럭스를 만드는 전하는 요 S가 포함하는 전하 Q1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S에 대한 그 이제 플럭스는 결국은 엡실론 제로분의 마이너스 Q1이 바로 요 S를 통한 그 이제 전기장의 플럭스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S 프라임은 어떻게 되죠? S 프라임의 경우는 Q2와 Q1이 다 존재하죠. 물론 S 프라임에 대해서 Q1과 Q4도 전기장을 만들지만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요 폐곡면이 Q1과 Q4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 폐곡면에 대한 Q1과 Q4의 플럭스는 0이 돼버려요. 그리고 요 폐곡면에 대한 0이 아닌 플럭스를 만드는 거는 요 Q2와 Q3인데 Q2는 요 값이 플러스가 되고 Q3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알짜 플럭스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엡실론 제로분의 Q2 마이너스 Q3 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요 S 프라임에 대한 이 알짜 플럭스를 준다. 요 S 더블 프라임은 어떻게 될까요? S 더블 프라임은 요 폐곡면 내에 전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요 Q1에 의한 전기장도 여기에 이제 만들어지고, 뭐 Q2에 의한 전기장도 여기에 만들어지고, 뭐 Q3에 의한 전기장도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Q4에 의한 전기장도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이 전기장들에 의한 플럭스를 계산해 보면은 다 0이 된다. 왜냐하면은 이 전화 Q1, Q2, Q3, Q4는 요 S 더블 프라임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요 S 더블 프라임이 포함하는 알짜 전하는 0이기 때문에, 따라서 S 프라임, S 더블 프라임을 통과하는 이런 전하들에 의한 전기장의 플럭스는 0이 된다는 거죠. 마치 이거에서처럼. 그래서 각각을 다루면 돼요. 각각. 이거에 대해서 했더니 이거는 이제 이것처럼 해서 0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0, 이것도 마찬가지로 0, 이것도 마찬가지로 0 하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점에서 어느 한 점에서의 전기장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어 이거에 대한 거는 이런 전기장을 낼 것이고, 이거는 이런 전기장을 낼 것이고, 이거는 이런 전기장을 낼 것이고, 이거는 또 바깥으로 이런 전기장. 그래서 복잡한 전기장 벡터가 얽혀 있지만은 이것들에 의한 알짜 플럭스는 0이 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 S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는 곡면은 이 전하들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지금까지는 뭐 정량적인 거 계산도 했지만은 다 정성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이스티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우스 법칙이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아무리 대칭성이 없는 그런 복잡한 곡면이라 하더라도 그 플럭스를 계산할 때 중요한 거는 그 곡면이 그 알짜 전하를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바로 그 폐곡면을 통한 플럭스가 0이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좀 이 정량적인 숫자로 계산하는 예가 거기 그 580쪽에 23.5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어떤 건가 하면은 전하가 요 구면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어요. 양전하가 요 구 반지름 A인 구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왜 부도체라 그랬을까요? 굳이
뭐 도체인지 부도체인지 뭔 상관이냐, 그냥 있으면 되지 하는데, 좀 더 우리가 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부도체라는 말을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도체에서는 이제 그 자유전자들이 있죠. 그 얘기는 전하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근데 전하의 특성상 우리가 같은 전하가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서로 밀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걸 도체라 그럽시다. 도체라 그러면은 도체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전자를 갖다 마이너스 전자를 이렇게 놨어요. 서로 밀치겠죠. 그럼 얘는 일로 가겠죠. 얘는 일로 가겠죠. 그래서 가장 최대로 멀어질 수 있는 데까지 서로 도망가겠죠. 왜냐하면 서로 밀치니까. 그렇게 해서 도체에다가는 그 전자 두 개를 이렇게 탁 떨어뜨려 주면은 얘네들은 서로 멀어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멀어져요. 그래서 요 전자는 요로 가고 요 전자는 요로 가요. 그래서 뭐 두 개 더 해볼까요? 여기 이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최대한도로 멀어지고 싶으니까 요로 가고 요로 이렇게 가요. 그렇게 해서 서로 최대한도로 멀리 거리를 벌려요. 왜냐하면 이제 그 청력이 작용하니까. 그렇게 해서 도체의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전하를 이렇게 배치했더라도 얘네들이 지들이 알아서 다 멀어져 가서 표면에만 이렇게 분포하는, 그 이유는 서로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멀어지기 위해서 표면에만 전하가 분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부도체가 되면 어떻게 되죠? 부도체는 전도도가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은, 부도체의 경우는 딱 갖다 놓으면은 움직이고 싶어요. 움직이고 싶은데 부도체이기 때문에 저항이 엄청 커서 얘네들이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도체는 내가 전하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놓는 족족 그 위치에 그냥 고정이 돼 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구형으로 전하 분포가 균일한 밀도로 배치되도록 하려면은 우리는 부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체는 내가 전하를 심으면 심을수록 그 자리에 그냥 바로바로 다 고정이 되니까 내가 이거를 균일한 밀도로 전하가 분포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도체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도체란 말을 한 거예요. 부도체는 이 전하 분포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바로바로 그 위치에 전하가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서 이와 같은 이제 구형 대칭을 가지는 그런 그 전하 분포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 A인 이 부도체에 내가 전하를 갖다 막 심었다고 생각하는 거, 마치 우리 모 심듯이 전하를 심어 놓으면은 그것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바로 고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하를 심어서 전체 전하 Q를 갖다가 균일한 밀도로 심었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심어 놨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구 밖에 한 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라. 구 밖에 예를 들어 어떤 한 점, 이 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라. 아니면 뭐 이 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라, 이런 거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이게 이제 저기 전하가 있으니까 전하를 하나의 덩어리로 이제 봐서 그러니까 전하들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이제 이 전기장을 구하는 점까지의 거리에 비해서 작으면은 우리는 그걸 덩어리로 봐서 이제 덩어리가 이제 여기에 미치는 전기장을 구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이것이 대칭성을 띠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적분하기가 편하죠. 요 지오메트리가 대칭성을 띠니까는 뭐 우리가 아까 앞에서 평판 같은 거 할 때
예, 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같은 거리에 있는 요런 이제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그 링 모양으로 잘라서 적분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굴을 갖다가 이 공을 잘라서 이렇게 바깥쪽 공 안쪽 공 이렇게 잘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들은 결국은 이제 대칭성을 갖기 때문에 그 전하들은 마치 요 중심에 뭉쳐 있는 거와 같은 어떤 효과를 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치 우리가 여기서 적분 아까 우리가 요 챕터의 그 전반부에 우리가 이제 그 같은 거리에 있는 전하들이 기여하는 전기장을 계산했듯이 여기서는 물론 이쪽에 있는 것들은 거리가 짧고 이쪽에 있는 것들은 거리가 멀어서 아까 이제 이런 이제 같은 거리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이것이 이와 같은 구대층을 가질 경우에는 그거는 마치 모든 전하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농구공 같은 걸 생각해서 농구공의 표면에 있는 전하들을 다 모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농구공의 표면에 있는 전하들 중에 요쪽 가까운 쪽은 거리가 짧고 먼 쪽은 거리가 멀지만은 그것이 이런 구대층을 가질 경우에는 모든 전하가 요 이제 공의 표면에 있는 모든 전하가 요 공의 중심에 뭉쳐 있는 거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해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러면 거리가 이제 나오겠죠. 여기 나오는 그 거리 분의 거리의 제곱분의 그 표면에 있는 전하 Q 하면은 바로 요 표면에 있는 전하가 요 점에 미치는 전기장의 기여도가 나오죠.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 표면에 있는 걸 또 하고 그 다음에 있는 거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구대칭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중심에 뭉쳐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서 거리들이 다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뭐냐 하면은 여기 전체에 있는 전하가 똑같은 기여를 하는 거예요. 구형 대칭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냥 전체 전하 Q가 이 모든 전하 Q가 바로 요 구의 중심에 뭉쳐 있는 거와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실제 보이지 않고 말로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 보일 수 있어요. 그거는 이런 구형 대칭의 경우는 실제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그런 계산을 해서 보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 점의 전기장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요걸 중심으로 해서 요 전하의 이제 구형 전하 분포의 그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요 점에 이르는 이제 구를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구를. 그래서 이제 그걸 가우스면이라 그러는 거죠. 가우스 법을 적용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요 점이면은 구를 이렇게 잡으면 되고 요 점이면은 요 중심에 대해서 요 점을 반지름으로 해서 이런 구를 잡으면 되고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중심으로부터 요 전하까지의 거리가 R이라는 것만 확실하게 우리가 확보를 하면은 요 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면. 왜냐하면 가우스 법칙을 이용할 때 마찬가지로 이런 구면을 생각할 것 같으면은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모든 전하가 이제 이런 구대칭 분포를 하고 있으면은 모든 전하가 요 중심에 뭉쳐 있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 구면상의 모든 점에서의 전기장은 뭐예요? 요 점으로부터 향하는 요 연장선상의 이런 방향을 가지고 그리고 크기도 바로 여기서부터 요 중심으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 R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점전하일 경우에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서 우리가 했던 거와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이 이 구면의 모든 점에서 크기도 같고 왜냐하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크기도 같고 방향도 이 구면의 수직이기 때문에 즉 면적 벡터 구면의 면적 벡터와 평행하게 돼서 E.DA는 E 벡터와 DA 벡터 평행하기 때문에 그냥 E 곱하기 D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구면 모든 점에서 이 전기장의 크기는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똑같이 R이니까. 그래서 요 E는 우리가 상수로 봐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여기로 와서 그래서 보면 E가 상수로 나가요. 곱하기 요 이제 면에 대한 면적분을 하는데 요 폐곡면이 9기 때문에 바로 9의 표면적이 되죠. 인테그랄 dA는. 그래서 4파이 r제곱 해서 전기장 2 곱하기 4파이 r제곱은 가우스 법칙에 따르면은 엡실론 제로분의 요 폐곡면이 포함하는 전하량 Q가 되죠. 그렇게 해서 요 식으로부터 결국은 이제 요 9의 표면에서의 전기장 벡터의 크기는 요 4파이 엡실론 제로 r제곱분의 Q, 즉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 K2니까 K2 곱하기 r제곱분의 Q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를 볼 것 같으면은 이 Q가 지금은 이렇게 구형 분포를 하고 있지만은 이 결과는 이 모든 Q가 마치 원점에 뭉쳐있는 점전하일 때의 결과와 같죠. 그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와 같은 입체적인 3차원 구형 분포를 전하들이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이 어떤 균일한 밀도로 분포하고 있을 때 요 점에서의 전기장 벡터를 구하고자 할 때는 결국은 이 구형 대칭을 가진 전하가 원점에 뭉쳐 있는 거와 똑같은 결과를 낸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이 K2 R제곱분의 Q고 방향은 바로 뭐예요? 이 반지름이 증가하는 방향, 즉 앞에서 R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썼죠. 이 방향으로 이제 벡터의 방향이 정해진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러면 이 내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부에서는 이제 외부에서만 전기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부에서도 전기장이 있겠죠. 그러면 이 내부에서의 전기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 내부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가우스면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으면은 우리가 이제 가우스 법칙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결국 이 내부에 있는 전하만에 의한 전기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내부에 있는 전하들, 이제 우리는 전기장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단순히 가우스 법칙의 플럭스를 구하는 거면은 쉽게 우리가 이렇게 플럭스는 그냥 엡실론 제로분의 요 내부에 포함하고 있는 양이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전기장을 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전기장을 구하고자 할 때는 요 밀도가 균일하게 돼 있냐 안 돼 있냐가 중요하죠. 밀도가 균일하지 않으면은 전기장이 요 표면에서의 전기장이 위치마다 다를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만약에 밀도가 균일하지 않으면 요 가우스면에서의 그 전기장이 위치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 플럭스는 안 바뀌죠. 이 플럭스는 결국은 요 구면이 전하를 포함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니까 요 플럭스는 엡실론 제로분의 Q로 변화하지 않지만, 만약에 요 밀도가 균일하지 않고 뭐 위치에 따라 다르다 했을 경우에는 요 표면에서의 각 표면의 그 점에서의 전기장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밀도가 균일하지 않으면 요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밀도가 균일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요 표면에서의 전기장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밀도가 균일하면은 결국 요 내부에 있는 모든 전하가 마치 요 원점에 뭉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요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모두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방사상으로 나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즉 이 경우와 똑같은 거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크기도 똑같고 방향은 다 뭐예요? 방사상으로 나가는 방향이에요. 다시 말해서 면적 벡터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플럭스를 계산하고자 할 때 일단 E 벡터와 dA 벡터가 서로 평행한 거 똑같고, 그리고 이 표면에서의 전기장은 크기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요.
2가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면적분이 되는데 이제는 여기 요게 이제 요 면적이 작죠. 여기서는 이제 반지름이 크니까 면적이 큰 것이고 여기는 반지름이 작으니까 면적이 작은 거죠. 물론 같은 알로 기술했지만은 면적은 이제 여기서는 작은 거죠. 그래서 저기 4파이 r 제곱이 돼요. 이렇게 4파이 r 제곱 해서 이제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플럭스니까 엡실론 제로분의 이 내부에 있는 가우스 폐곡면이 포함하고 있는 알짜 전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알짜 전하는 어떻게 될까요? 알짜 전하를 구하려면은 결국은 밀도 곱하기 부피인데 그러면 이제 밀도로 알아야 되죠. 근데 밀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지금 전체 그 전하는 Q인데 전체 부피는 3분의 4 파이 요것의 그 반지름이 A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3분의 4 파이 A 3승분의 Q 한 것이 바로 요 전하분포의 그 일정한 밀도 로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로우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 하면은 3분의 4 파이 A 3승분의 Q가 되는 거예요. 요 로우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로우는 알아요. 로우는 바로 이런 값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로우 대신에 요걸 집어넣어서 보정을 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일단 하여튼 요거를 일정하다는 걸 아니까 그걸 로우로 그냥 써서 보면은 결국 이제 QE는 결국 뭐냐 하면은 알짜 전하는 3분의 4 파이 R 3승 곱하기 로우가 돼요. 그래서 전기장은 뭐냐 하면은 4파이 엡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인인데 이거는 4파이 엡실론 제로 R 제곱분의 로우 곱하기 3분의 4 파이 R 3승 이렇게 되죠. Q인이.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파이도 없어지고 4도 없어지고 엡실론 제로가 남고 3이 남죠. 그죠? 그래서 3 엡실론 제로가 남고 여기 R 3승 R 제곱이니까 R이 남고 로우가 남죠. 그렇게 해서 전기장이 내부에서는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전기장을 계산해 보면 이 내부에서는 뭐냐면 R이 증가하면은 증가해요.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R이 증가할수록에 전기장은 R의 1차 비례에서 쭉 증가하다가 A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A가 되면은 R 이꼴 A일 때 R 이꼴 A일 때는 바로 요 표면이 되는데 R이 A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우리가 이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2가 3의 엡실론 제로분의 로우 A인데 그죠? R이 A니까 근데 로우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요거 계산해 볼까요? 2가 어떻게 되냐면 3 엡실론 제로분의 이 로우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3분의 3 엡실론 제로분의 로우가 좀 복잡하죠. 3분의 4 파이 A 3승이 이게 분모예요. 분모고 이거에 Q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곱하기 이제 여기 R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바로 요 값이 나와요. 요 값이. A에서는 바로 뭐냐면 요 R이 A일 때 다시 말해서 A일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K2 곱하기 R이 A일 때니까 A제곱분의 Q가 돼요. 바로 요 점에서는 요 점에서의 전기장은 바로 K2 곱하기 R이 A죠. 그래서 A제곱분의 Q가 돼요. 이렇게 돼요. 요 점에서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거로 변화하죠. 즉 9의 바깥에서는 R제곱분의 1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요 점은 요 함수 이 전기장 함수로 봤을 때는 연속이지만은 전기장 함수의 변화율 즉 이제 1차 미분을 보고자 할 때는 요 점은
이제 그 변화율이 정의가 되질 않죠. 왜냐하면 뾰족한 점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전기장 2는 이 연속 함수예요. 이렇게 쭉 가서 a일 때 뾰족하지만은 함수 자체는 연속 함수죠. 이렇게 뾰족한 지점까지 이렇게 a까지는 이제 r에 비례하게 쭉 올라갔다가 a부터는 어떻게 돼요? r제곱분의 1에 비례해서 이렇게 쭉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